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신혼 초초창기부터 최근껏 개표 따기 같은 시댁 식구 하나 때문에 참다 힘 제대로 휘두른 제 사연을 여러분께 사이다를 쏘기 위해서 이렇게 공유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저나 제 남동생한테 늘 베풀고 살라고 욕심 부리고 살다가 꼭 말년에 욕먹고 버림받으니 착하게 살라고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말씀하셨어요. 본인들의 철학이 그런 거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가 결혼하고 욕심 많은 고모들 때문에 무지하게 개고생을 하셨거든요. 세상에 결혼하고 시부모님 드린다고 준비한 뇌물을 둘째 고모가 홀라당 갖고 싶다고 때를 쓴 바람에 할머니가 사돈한테 받은 뇌물을 딸한테 줘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고 또 결혼하고서도 비슷한 시기에 엄마나 고모나 동생을 가지셨었는데 그때도 아빠가 임신한 자기 와이프 주겠다고 사온 과일을 올케는 평소에 이런 거 많이 먹을 거 아니야 하면서 또 홀라당 자기 가방에 넣어 챙겨가셨대요. 남의 것과 내 것에 대한 기준도 없을 뿐더러 남의 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조르면 내 것이란 미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 지금껏 늘 한결같이 자기 몸만 챙기라는 고모 때문에 만남 자체에 진절머리를 느끼셨고 중간에 몇 번 큰 소리가 오고 가다가 서로 결국 완전히 틀어지셨는지 저나 동생이 머리 크고 나서는 고모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어쩌다 고모 얘기가 나올 때면 달라지는 엄마의 표정에 대충 사이가 완전히 껄끄러우시구나 싶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만큼은 남동생의 와이프한테 그러지 말라고 또 제가 시집에 가서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할 줄 알고 살길 바라는 마음에 자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도리는 하고 살아라고 말이죠. 그런데 에휴 딸팔자는 엄마를 따라간다고 하더니 제가 결혼하고 나니 저희 집구석에도 고모 같은 인간이 하나 있는 겁니다. 아니 신우이였으면 제가 엄마처럼 대판 싸우고 쌩을 진작에 까버리고 말았겠죠. 그런데 전 바로 시어머니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남편과는 동갑내기고 둘 다 결혼할 사람이 있었다가 한번 깨지고서 두 번째로 만난 인연이었습니다. 뭐 연애를 하면서 남편도 저한테 과거에 누구를 얼마나 만났었는지 털어놓길래 저도 솔직히 털어놨고 서로가 비슷한 헤어짐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실이 저희 두 사람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어 결국 결혼까지 이르게 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마냥 서로의 배경이나 집안이나 뭐를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 네에 돈이 제법 많더라고요. 시아버님 집안이 대대로 지역 유지에다가 시아버님도 장사를 오래 해오시며 제법 모아둔 돈이 많으셨죠. 남편은 집안에 대해 말도 안 했고 저는 결혼이 한 번 깨졌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하자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음에도 남편 하나 보고 시집 온 건데 정작 시집을 오니 시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꽃뱀 취급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처음 상견례 때나 연애 중 몇 번 시댁에 남편 따라와서 가볍게 커피를 마시다 갔던 적에도 늘 시아버님과는 다르게 시어머니 혼자 꿍에 계셔서 아들이 결혼하는 게 싫으신가 보다며 그냥 늘상 들리는 다른 집 시어머니들처럼 며느리가 마냥 남의 집 딸이라서 반갑지는 않으신가 보다 싶었는데 꽃뱀은 얘기가 달랐죠. 그때부터 뭔가 이미 집안 얘기는 남편이 결혼 후에 다 말해줘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제게 의도적으로 가족 얘기를 숨기고 돈을 보여주려 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꽃뱀이 아닌 제 앞에서 꽃뱀을 조심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의지를 마구 보여주며 절 아주 기분이 더럽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본인 자취하며 살던 집을 신혼집으로 쓰고 싶다고 해서 저도 집을 안 해가도 되니 예물이라도 잘해가고자 나름 돈을 많이 써서 들고 왔는데 그게 다 나중에 받을 재산을 생각해서 자신한테 잘 보이려 그런 줄 알았다며 시어머니는 요즘 애들보다 예물을 잘해온 것 같아. 나한테 받을 돈 때문에 미리 밑밥 가는 거야? 라며 이딴 소리 재밌다고 쪼개며 해대질 않나. 남편과 서로 하는 일이 어떻다며 시아버지와 직업 얘기에 대해서 말을 나누고 있으면 옆에 와서 한다는 말이 그래서 일이 힘드니까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거야 뭐야. 줘도 그 돈은 우리 아들한테 주지 네 몫은 없어. 라며 돈 얘기를 대뜸 하시는 바람에 저나 옆에 있던 남편, 시아버지까지 다 이게 무슨 소리냐며 황당해했죠. 전 아무 생각도 없는 그 재산을 자꾸만 제가 미리 받으려 한다고 혹은 나중에 받을 거니
지금 현재를 대충 살려 한다는 식으로 야금야금 절 열받게 하셨어요. 이런 소리도 한두 번 들었어야 별 생각이 없는데 자꾸 들으면 정말 열뻗치고 약오르거든요. 나를 다른 사람도 아닌 돈에 환장한 며느리처럼 보는 그 눈빛과 경멸 혹은 조롱이 섞인 듯한 말들이 진짜 진절머리가 넘어서 확 다 시어머니고 뭐고 머리털을 다 뽑아서 입에 넣어버릴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답니다. 아무튼 남편과 서로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고 그랬기에 저도 남편을 낳아주신 시부모님께 며느리 도리는 하고 살려고 했어요. 엄마가 늘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뭐 하나 나 혼자 꿍쳐두거나 욕심부리를 하지 않고 뭐든 좋은 거 있으면 시부모님 나눠드리고 시간이 되면 옆에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며 사람이 사람답게 그냥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시부모님 앞에서 애교도 부리고 아양도 떨며 사랑받으며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큰 걸 바란 게 절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오기만 하면 경계에 눈초리를 하면서 제가 집에서 뭐가 필요하다며 슬쩍 가져가지는 않을지 혹은 자기 남편한테 애교를 부리며 용돈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술수를 부리지는 않을지 늘 저의 뒤통수가 따갑도록 머리통을 노려보시며 제 뒤에 서 계셨고 화장실에 가는 길에도 저승사자 그림자 마냥 스르륵 저를 따라오곤 하셨어요. 혹여나 본인 시야에서 제가 사라지면 무슨 도둑이 이미 들었다는 것 마냥 며느리 애 어디 있는 거야? 누구 본 사람 없어? 하며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화장실에서 똥을 싸다가도 온 가족들이 다 저를 찾는다고 화장실 앞에 모인 적도 있었다니까요.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런 취급은 내가 시어머니를 안 만나면 안 보겠다 싶은 마음이 점점 들면서 저도 시댁을 찾는 발걸음을 좀 뜸하게 했습니다. 솔직히 그 사이사이에 남편한테 제가 시댁에서 시어머니한테 무슨 눈초리를 받고 어떤 소리를 듣는지에 대해서 털어놓은 적들도 있었고요. 그 바람에 남편이 저 대신 화를 내며 자기가 한 소리 해보겠다고 나서려는 걸 제가 옆에서 긋고 말려서 참고 넘긴 적도 있었어요. 제가 원했던 것은 그저 가정의 평화였지. 저 하나 때문에 모자 사이 갈라지고 막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이런 꼴은 절대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시댁을 안 가고 제 정신이 좀 맑아져감을 느꼈던 어느 날 코로나가 차츰 심해지다가 너무 커지니까 완전히 시댁으로의 발길을 끊게 되었어요. 제 딴에는 저희 부부가 젊고 시부모님은 나이가 있으시니 시부모님 건강이 걱정되어서 조심하자는 생각에 발걸음을 줄이고 전화로라도 자주 안부를 드리려 했죠. 시아버님도 뉴스를 워낙 자주 보시는 분인지라 가족들끼리 안 만나고 연락만 주고받는 게 이 시국에 맞는 것이라며 동감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 볼 때면 늘 꽃뱀 며느리라는 듯 도둑년 보듯 쳐다보고 대했으면서 또 무슨 생각인지 눈앞에 잘 안 보이니 왜 집에 인사를 하러 안 오냐고 점점 닥달하고 고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눈치 보고 도대체 뭘 어쩌라는지 모르겠어서 화가 났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날 마냥 꽃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친하고 살갑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 연락을 기다리고 보고 싶어 하셨구나 싶어서 내심 의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시부모님 댁을 찾아갔죠. 두 손 가득 집안에서라도 잘 챙겨 드시라고 고기랑 과일, 해산물도 두루두루 챙겨갔고요. 하지만 그날도 역시나였답니다. 시댁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신발도 안 벗은 저를 세워두고서는 자기들한테 얻어갈 돈도 넘쳐나는데 손에 그런 것들만 사왔냐고 마스크나 사오지 왜 쓸데없는 걸 사왔냐며 저보고 시부모한테 인색하고 돈 쓰기 싫어서 먹을 것으로 때우려는 인정머리 없는 애라더군요. 그 당시 마스크 구하는 거 정말 어려웠거든요. 정부에서 막 한 가정에 한 번씩 몇 번 그렇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었을 때였고요. 그런 와중에 저한테 도대체 어디서 더 마스크를 구해오라는 것이며 본인들은 노인분들이라 구청에서 나눠주는 것도 더 있다고도 하셨으면서 기껏 찾아온 며느리한테 인정 없다는 소리나 해대시다니 정말 그 순간 내가 왜 또 시댁에 와서 이딴 소리를 사서 듣고 있나 싶어서 제 자신이 막 원망스럽고 미워 죽겠었어요. 그렇게 한 번 더 된통 당하고선 정말 다시는 시댁을 먼저 가지 말아야겠다고 굳은 다짐을 했고 정말로 한동안은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안부 전화만 시아버지께 몇 번 드리고 말았습니다.
웬만하면 시어머니와는 전화도 대면하는 일도 없도록 나름 신경을 써서 외면하며 살았어요. 필요한 연락이 있으면 남편이 중간에서 알아서 차단을 해주거나 자기가 연락을 하곤 했으니 며느리인 제가 할 일은 딱히 없었죠. 그러다 이번에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기 전에 시아버지께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냥 안부를 주고받다가 어렵게 꺼내시는 말을 들어보니 본인들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 애들 목소리가 자주 듣고 싶다며 시엄마가 살가운 말을 못하더라도 며느리가 애교도 많으니 먼저 연락도 자주 해주고 안부를 주고받아보라며 그런 부탁을 제게 하셨어요. 솔직히 시아버님은 늘 저한테 따뜻하셨고 시어머니의 막말을 직접적으로 들으며 제가 어머니한테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하나도 모르셨기 때문에 단순히 시어른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아버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니 뭔가 내가 환영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랫사람이니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선택까지 받을 생각조차 하지를 못한 채 그냥 마음만 단단히 먹고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는데 아주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한테 함께 장을 보러 가자 하시더군요. 요즘 자기가 허리가 안 좋아서 밖에서 장을 봐도 들고 오기가 힘들다며 차 있는 며느리가 오는 김에 장이라도 같이 보러 가자고 말씀을 해주셔서 전 솔직히 좀 놀랬어요. 의아했고요. 뭔가 밖에서 어머니와 함께 손은 못 잡더라도 팔짱이라도 끼며 전보다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건가 싶은 기대감까지 들 정도로 저하고 뭘 같이 하자는 어머님의 말씀이 좀 놀랍고 반갑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을 픽업하고서 근처에 있는 큰 이마트로 장을 보러 갔는데요. 가니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코로나다 뭐다 해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모습이 내심 겁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꽉 쓴 채 시어머니께도 마스크를 잘 끼시라며 콧등에 있는 철사 고정대를 살짝 눌러드리려 했는데 전 정말 시어머님 걱정이 돼서 마스크 잘 쓰라고 한 행동인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걷어차시더니 이게 나 숨 모셔서 돼지게 하라고 작정했네 라시더군요. 제가 어머니 숨통을 끊어놓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주차장에서 마트로 진입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셨는데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어머님의 독한 말에 당황을 해서 절 흐끔흐끔 쳐다봤어요. 제 얼굴은 슬슬 붉게 타올랐고요. 쪽팔려서 말이죠. 그렇게 뭔가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은 상황에서 어머님은 거의 침묵을 일관하시며 장을 보셨어요. 그런데 뭔가 너무 이상했어요. 당연히 함께 만들어 먹을 음식을 사러 온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자꾸만 생필품들을 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샴푸랑 칫솔, 치약은 물론이고 의류 코너에 가서 속옷까지 색깔별로 사다 담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팬티에 브레이저까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본인이 사고 싶으신가 보다 해서 지켜보긴 했는데 그 후로도 홍삼 세트에 피부관리로 화장품도 사시고 욕실에 필요한 곰팡이 제거제들부터 마지막에 들린 식품 코너에서는 급기야 소주를 한 달은 마실 것 같은 박스채로 사서 카트에 담으시더군요. 결국 카트가 모자라서 어머님은 손으로 드는 장바구니까지 2개를 더 챙겨와 본인 과자나 그날 먹을 저녁거리를 그제서야 담기 시작하셨어요. 나이든 노인한테 그걸 들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카트 끌면서 장바구니 하나까지 들고서 어디 몸에 이상 있는 사람처럼 겨우 이동을 해야 했고요. 순식간에 장본 물품들이 불어났고 계산대에 가보니 도저히 올려놔도 계산해야 할 것이 끊이질 않았죠. 뭔가 당한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설마 아니겠지 하며 서 있는데 카운터 직원이 카드 결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어머님 카드세요? 라고 물어보자 어머님은 나 카드 안 들고 왔어 라시더군요. 본인이 애초에 결제할 생각 1도 없는 절 마트에 데려와서는 온갖 쇼핑을 다 하시고는 결국 돈이 얼마가 나왔는 줄 아세요? 무려 이마트에서 동네 이마트에서 200만원어치를 사셨답니다. 200만원이요. 장 한번 같이 보러 따라 나갔다가 졸지에 200만원을 결제한 전 정말 머리 끝까지 열이 뻗쳤고 그 와중에도 여전히 제가 먹으리 못마땅하고 싫은지 곧 죽어도 고맙단 소리는 안 하시던 시어머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절대로 배달은 안 된다며 직접 들고 가야 한다는데
이 많은 짐들을 봉지든 어디든 넣어야 하는데 도저히 손이 모자라 저 혼자는 상자든 종량제 봉투든 빨리 넣기가 힘들더라고요. 뒤에선 기다리는 손님들이 막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졸지에 종량제 봉투까지 대량 한 묶음을 사서는 뒷자리로 와서 막 물건을 봉지 안에 담았어요. 혼자서요. 시어머니는 멀찌감치 떨어져서는 의자에 앉아 계셨고요. 얼굴은 내내 열이 받아 뻘개 있고 저도 제 감정을 잘 느꼈던지라 솔직히 웃음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누가 자기를 예뻐해주지도 않는 시어머니를 따라 장 보러 왔다가 200만 원 긁히고 기분 좋아라 하겠냐고요. 그렇게 속에서 천불이 난다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막 혼자 부글부글 거리는 와중에 시어머니, 아니 이 노망난 옆에 내가 슬금슬금 저한테로 다가오더니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본인 기분이 더 나쁘다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이년아, 네가 뭔데 표정이 그리 뾰루퉁해? 처음부터 우리 집 돈 보고 온 꽃뱀년 주제에 그깟 200만 원 좀 썼다고 생색이야? 라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 집에 돈 보고 들어온 꽃뱀년이라니. 꽃뱀이라니요.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아는 시어머니께 그런 게 아니라고 막 말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 특히 어머님 또래의 나이 드신 아주머님들이 막 웅성거리며 모여들며 흥미롭다며 시어머니가 할 다음 얘기를 기다리는 듯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는 꽃 빼면 며느리 취급하면 안 돼야 하면서 시어머님을 무작정 옹호하는 할머니까지 있었죠. 정상의 마인드로는 도저히 변명조차 하지 못하겠는 그 상황. 마저 봉투에 넣을 짐들은 아직 한가득이고 카트 옆에는 물건 담은 종량제 대량 봉투가 또 한가득. 저도 그만 열이 뻗쳐 더는 이 짓거리를 못하겠더라고요. 봉지에 물건 담다가 딱 시어머니의 속옷을 넣을 차례였는데 꼴보기도 싫어하는 며느리 카드로 자기 속옷을 시뻘겋고 노란 것들로 알록달록하게 담아낸 어머님 생각을 하니 아오 씨 진짜 이걸로 어른만 아니면 한 대 쥐어받고 싶어 죽겠는 겁니다. 그때 어머님이 옆에 계시던 아주머님들을 향해 말했어요. 꽃뱀이라 그런지 애가 저런 야한 거 속옷 보면 시선을 쉽게 못 끊어내. 별나다 별나. 라고요.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 확 봉지에 넣으려던 빨간 팬티를 쥐고서 야 할망구야 꽃뱀 취급받아 저승길로 바로 가고 싶은 거야? 라며 시어머니 얼굴에 확 덮어 씌워버렸네요. 이 짓거리 못해 먹겠다고 우리 시어머니가 며느리 꽃뱀 취급하네. 무서워서 못 살겠네. 하며 눈에서 억지로 눈물까지 쥐어짜내고서는 시어머니를 향해 브래지어부터 팬티까지 모조리 던지고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발악하고 울고불고 난리치니 이번엔 주변에서 제 또래의 여자들이 모여들었어요. 할머니들 틈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동지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망할년, 망할 시엄마 등의 욕을 하며 막 저주를 퍼부으니 동시에 구경하던 할머니 아줌마들이 분위기에 휩쓸린 건지 그제서야 제가 불쌍하다며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고 동정의 눈길을 보내왔어요. 진짜 이마트에서 아주 며느리들과 시어머니들이 다 장을 보다가 결국 구경의 끝에 저의 편에 서게 되며 저는 여러 동지들의 응원으로 시어머니께 더 큰 목소리로 이 거지 같은 년아! 라는 외마디 한번 지르고 장 본 것들 그대로 카트에 실어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시어머니는 뒤에서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하니까 혼자 계단인지 비상구인지 문 열고 나가 먼저 올라가셨고요. 주차는 지하에 해놨는데 말이죠. 그날 저는 제가 장 본 것들 다 제 차 트렁크 안에 실은 뒤에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제 집에서 생활 아이템들 쇼핑했다고 생각을 했고 정 필요 없던 것들은 다시 이마트 가서 환불을 해버렸습니다. 그날 후 시어머니는 사람들한테 욕먹고 저한테도 속옷 뒤집혀 씌운 게 쪽팔리고 무섭고 뭐 복잡했던지 평소처럼 연락이 한 번도 없었고 왜인지 그 소리를 남편한테도 못하겠던지 시아버지며 저희 남편까지도 제게 별다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때 이마트에서 있었던 사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인 저 단 둘만의 비밀이자 평생토록 숨겨야 할 아찔한 기억이 되어버렸답니다. 저한테는 유쾌상쾌 통쾌한 기억인데 시어머니께는 질색팔색 끔찍한 기억이 되어버린 날이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횟수로 11년이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갔는데 요즘은 시간이 참 더디게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너무 힘들고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아들 하나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은 사업가예요. 그리고 저희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땐 남편이 일반 회사원이었고 저 역시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저희는 그 소개팅에서 서로를 마음에 들어했고 그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자주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얘기를 자주 하면서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쯤이었나?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누나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남편은 거의 외동인 것처럼 말을 하길래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누나분이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시길래 저는 처음엔 누가 장난치나 했는데 느낌이 쎄해서 그 자리에 나가게 됐죠. 안녕하세요. 재우씨 누님분 맞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누나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보니까 재우씨가 누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원래 밖에서도 아는 척 안 하고 살아요. 아니, 거의 연을 끊었다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제가 만나자고 한 거 걔한테 말 안 했죠? 만나러 오기 전에 저한테 남동생에게 만나는 거 비밀로 해달라고 누나분이 따로 부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만나러 갔습니다. 내가 하는 말 지금부터 믿고 안 믿고는 그쪽 마음인데 나는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 아니 그 새끼랑 헤어지세요. 네? 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나도 이 말만 전해지고 외국 가서 살 거예요. 내 동생, 아니 우리 집안이랑 엮이면 진짜 너무 힘들 거예요. 아버지부터가 도박에 사기에 전과도 있고요. 그걸 보고 자란 나나 동생이나 제정신이겠어요? 문제는 엄마가 제일 심하고요. 결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생각은 접는 게 진짜 좋을 거예요.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예요. 그러고 더 물어볼 수도 없게 그냥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진짜 너무 황당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남자친구는 나한테 누나의 존재를 왜 미리 말을 안 해줬지?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가? 진짜 수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짜 고민만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먼저 저한테 말을 꺼냈어요. 혹시 말이야, 우리 누나한테 연락 온 적 있었어?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누나가 정신에 문제가 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한테 매번 찾아가서 그렇게 헛소리를 하더라고. 이번에도 역시나 그랬구나. 너무 신경 쓰지 마. 앞으로 또 연락이 와도 절대 받지 말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됐어요. 그동안 누나를 소개하지 않은 건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일부러 소개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서 저는 그 일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을 만나뵙고 나니 너무 좋으신 분이라 남편의 말에 더 신뢰가 갔어요. 그 후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됐는데 결혼 준비할 때도 상견례 때도 결혼 당일에도 누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했던 말처럼 누나는 연을 끊고 헤어려 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한테 아예 누나라는 존재가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 치고는 정말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계속 남편은 사업을 확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 2년 만에 임신이 됐어요. 임신 초반 사업도 잘 되고 아이도 생기니까 남편이 참 좋아하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임신 5개월이 지난 무렵 남편의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업 확장을 할 때 너무 욕심낸 나머지 무리가 많이 갔었나 봐요. 진짜 매일 밤마다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부턴 집에 들어오는 횟수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3번이면 많이 들어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5개월 동안 거의 혼자 지냈어요. 그리고 출산 당일에도 남편은 얼굴만 비치고는 휙 가버렸죠. 그래도 다행인 건 사업이 다시 잘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동일한 패턴을 유지했지만 그래도 집이 망하지 않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 돌보느라 진짜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고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가 벌써 7살이 됐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좀 여유가 생겼는지 저에게 고생했다며 휴가를 주겠다고 했어요. 여보,
그동안 혼자 우리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어. 이제 주말마다 내가 준영이 데리고 나갔다 올게. 당신도 당신 시간을 좀 즐겨봐. 셋이서 같이 가자. 에이, 당신도 당신 개발을 좀 해봐. 평일에도 준영이만 바라보는데 주말이라도 좀 쉬면서 자기가 그동안 못 해봤던 걸 좀 해봐. 친구들이랑 놀러도 좀 다니고. 남편은 저에게 진짜 미안했는지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제 주말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작년 초였어요. 저는 주말마다 그동안 배워보고 싶었지만 못 배웠던 바리스타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3달이 지났는데 동네 친하게 지내던 이웃에게 저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준영 엄마,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진짜 많이 고민해봤는데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거 좀 봐봐.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건 동영상이었어요. 그 동영상에는 남편과 어떤 한 여자가 뽀뽀하고 껴안고 있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1달 전부터 주말만 되면 자기 집 베란다 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이기 시작해서 안 되겠다 싶어 하루는 날을 잡고 기다렸다가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던 거였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은 매주 주말마다 그 여자와 제 아들을 만나게 했고 같이 시간을 보냈던 거였어요. 진짜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거리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휴가를 준다는 거짓말로 저를 내보내고 제 아이와 함께 그 여자를 만나러 다닌 거였어요.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더 알아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기다렸어요. 항상 제가 먼저 나가고 나면 남편이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평소처럼 제가 먼저 나갔고 저는 저에게 영상을 보여줬던 그분의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1시간도 채 안 돼서 먼저 여자의 차가 들어왔고 그 후 남편이 내려와 아들을 차에 먼저 태웠어요. 그리고 차 뒤편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며 그 여자랑 안고 뽀뽀하고 아주 난리부르스를 떨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는 차에 타서 제 아들과 대화를 나눴고 담배를 다 피운 남편은 차에 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저는 다급히 지인의 차를 빌려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좋아 보이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고 곧이어 키즈카페 같은 곳에 가서 아이랑 놀아주는 것 같더니 15분 뒤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아이를 두고 둘만요. 그러더니 근처 모텔로 들어갔어요.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났던 게 아들이랑 시간을 보내준다고 해놓고 저렇게 혼자 버려둘 거면 지들 둘만 만나지 왜 아들까지 데리고 나가냐고요. 진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최대한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저는 이제 주말마다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안아주면서 볼에 뽀뽀를 하더니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이제 주말마다 우리 셋이서 시간을 보내보려고.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당신한테도 당신의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아니 안 필요해. 난 당신하고 준영이만 필요해. 제가 화를 내니까 남편은 당황하면서 얼버무리며 방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말 진짜 저는 집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아들을 꼭 안고 거실에 있었죠. 그러니까 남편은 계속 눈치를 보더니 회사에 일 있다고 혼자 나가더라고요. 저는 지인에게 이미 말을 해놔서 아이를 잠깐 맡기고 남편을 쫓아갔어요. 그러더니 한 오피스텔 앞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니까 곧 그 여자가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싸우더라고요. 아니 그럼 나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나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하자. 준영이도 재산도 안 뺏기고 이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이혼하면 다 줘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벌써 기다리란 말만 7년째야 7년. 당신 사업 휘청거릴 때 내가 도와준 거 잊지 마. 그 대화로 전 다 알게 됐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제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더 황당한 건 그 후에 벌어졌어요. 오늘 저녁 어머님이랑 같이 저녁하기로 했는데 준영이 안 데리고 온 거 뭐라고 할 거야 진짜? 엄마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자기야. 아니 나는 준영이랑 잘 지내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단 말이야. 시어머니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7년 동안 저만 바보였고 호구였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손과 발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들이 오피스텔로 올라갔고 저는 한참을 기다렸어요. 시어머님하고 약속했던 시간이 됐는지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저는 또 따라갔어요.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한 후에 저는 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참 맛있는 거 드시네요들. 다들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기겁을 하길래 귀신이라도 보셨나봐요. 네가 왜 여기 있어? 나도 밥 먹으러 온 건데 뭐가 문제 있어? 너 나와라. 절 끌고 나가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앉으세요.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움직이면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니까 앉으시라고요. 니년도 움직이지 말고 엉덩이 딱 붙이고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알아야 할 모든 사실들을 말하게 했어요. 그 둘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남편이 사업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돈을 많이 빌려줬었나 봐요. 그 계기로 남편은 거의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제 집과 여자 집을 오고 갔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이제 알게 됐으니까 본인의 인생 사세요. 깔끔하게 이혼하시고 돈은 제가 드릴게요. 뭐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돈이 많아? 터무니없는 금액만 아니면 달라는 대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준영이 저한테 주세요. 뭐? 준영이가 물건이야? 너한테 주긴 뭘 줘?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여자가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어머님은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래 막말로 네가 우리 집에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거나 있냐? 나도 너 며느리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준다고 할 때 받고 나가라. 어머니. 그 자리에서 저는 완전 딴집안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가 이미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날 미친 사람처럼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남편은 저를 밀치고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쫓아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잡더라고요. 네가 지금 누구 머리채를 잡은 줄 알아? 어? 내 의사 며느리 어디 하나 다치기라도 했으면 넌 그날로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알겠어? 제 뺨을 때리고 나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남겨져 펑펑 울었고 운전도 못할 정도로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서 지인분이 데리러 와주셨어요. 그날은 그 집에서 아이랑 같이 잠을 자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후 남편은 저만 보면 이혼 얘기를 했지만 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고 몰래 그 여자를 찾아다녔습니다. 남편을 조금 따라다니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강남에 큰 성형외과를 하고 있었어요. 전 그날 바로 병원에 들어가서 깽판을 쳐줬고 병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현이 내 남편을 뺏어간 상간녀라고 소리쳤어요. 사진도 뿌리고요. 며칠을 그렇게 찾아가서 계속 깽판을 치니까 며칠 병원문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홍보하고 있는 SNS 댓글에도 계속 집요하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금방 소문은 물타기가 되어버렸고 그 성형외과는 잠시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뭐야? 얻는 거? 없는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걸 다 잃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미친년처럼 계속 네가 하는 모든 걸 망칠 거야. 그래? 어디 다 해봐. 다 하는데 대신 네 남편 네 아들만 나한테 줘. 다 줄 테니까.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이 여자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저는 카페 입구에 있던 쓰레기통을 그 여자에게 붓고 쓰레기통이 여기 있었네.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 한 번만 더 내 아들 탐내기만 해봐. 죽여버릴 테니까. 저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여자가 제 아들한테 집착한 이유요. 그 여자는 사고로 불임이 되었고 아예 아이를 못 가진다고 하니까 제 아이에게 병적으로 집착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저에게 함부로 이혼소송을 못했던 거였어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분명 아이는 제 쪽으로 오게 될 거고 또 재산도 위자료도 줘야 했을 테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때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재산분할 신청까지 모조리 다 걸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에게 가장 크게 복수할 수 있는 건 바로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과 지금 마지막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차피 이긴 거나 다름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이 때문에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후에 거래처한테 사기를 당해서 사업도 계속 빨간불이 들어왔고 점점 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행인 건 아직 저한테 올 재산이 좀 있어서 아마 그것까지 주고 나면 남편은 회사를 살리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엄청 왔는데 다 씹어줬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여자가 남편한테 줬던 돈들이 다 대출로 받은 거여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지금 완전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남편이랑 시어머님이 그렇게 찾아왔었나 봐요. 전 끝까지 무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혜미야 제발 문 좀 열어줘라. 얘기 좀 잠깐 하게. 여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준영이 얼굴만 보고 갈게. 라면서 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죠. 아들 이름 한 번만 더 팔아제끼면 다신 못 보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제 말을 듣고 경찰분한테 끌려가는 뒷모습이 되게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살 때 망한 게 아니라 이렇게 헤어지기 직전에 이런 일이 터져줘서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 세 사람 모두 지옥 같은 곳에서 나오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 여자 SNS건 그 여자 사업장이던 계속 방해하려고요. 기어 나오면 다시 또 기어 나오면 다시요. 나름 성형적으로 방송도 했던 여자라서 또 TV에 기어 나오면 전 전국적으로 이걸 퍼뜨릴 생각이에요. 아주 흥미진진해서 얼른 그년이 TV에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혼소송 중 누나분과 연락이 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집의 총상은 진짜 언니분 한 명이었어요. 예전부터 남편은 한 여자한테 정착을 못했고 그걸 알면서도 시어머님은 항상 사고치는 아들을 품고 살았대요. 그래서 저를 많이 걱정해서 찾아오신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동생이라고 끝까지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정말 너무 미안해요. 언니분한테 받을 사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통화는 잘 마무리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알고 나니까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이걸 좀만 빨리 알았었더라면 11년이라는 세월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얼른 이 시간이 지나서 하루빨리 남편과 남남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걸 잃은 남편과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서 지금껏 일을 하고 있어서 경력이 나름 채워진 간호사입니다. 대형 병원이라서 3교대는 당연히 해야 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3교대 하는 직업을 밥벌이로 하며 살아가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했던 걸 못 보고 사는 게 오래되면 몸이 피곤하고 피로해지고 또 실제로 병이 쌓일 대로 쌓여가요.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 몸을 챙기고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곤 하죠. 주변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일하는 것부터가 버티기 힘들다면서 일에 오래 해서 돈을 벌지 아니면 진작에 일은 결혼 후에 그만둘 생각을 하면서 다니던지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과 일 모두를 잡고 열심히 사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쪽에 속하는 간호사인지. 처음에는 친장이 어려워서 취업이 곧바로 보장이 되는 간호학과를 선택했는데 공부를 하고 일을 배우면 배울수록 저의 손길을 거쳐 도움을 받고 고마워하는 환자분들의 모습에 보람도 느꼈습니다. 진짜로 나이팅게일이 된 것만 같아 이 일에 사명감을 느꼈죠. 비록 상대하기 너무 지치고 힘든 환자분들도 많이 봐왔고 그로 인해 병실 밖에서 눈물 훔칠 때도 정말 많았지만 결국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간호사로서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나면 막 죽을 만큼 힘들지도 않았고 그래서 또래 동기들보다는 비교적 대형 병원에서 오래 살아남아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웃지 않은 날이 없도록 노력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남들 앞에서 저 힘든 거 표현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운 적도 많았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할 짓이 못되기도 했고 불안한 환자들 옆에서 어떻게든 그 긴장을 풀어드릴 수만 있다면 전 나름 제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무하며 늘 이런 점이 보람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힘든 점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의 하나뿐이 커다란 장점이 되어 있더군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제가 나름 무슨 바이러스라며 참 평판이 좋았어요. 전 별로 한 게 없는데
그저 웃는 제 모습에 다들 힘을 얻고 일하는데 즐겁다고 하니 그게 또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좋은 동료를 만나서 사회생활만큼은 참 어렵지 않았는데 저한테 칭찬까지 해주니 어찌나 기분이 째지던지. 그중에는 저 같은 간호사분들도 계셨지만 물리치료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바로 저와 함께 자주 부딪히며 일을 했던 동료 중 한 명. 그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남편은 동료들 따라 옆에서 제가 그냥 다 좋았대요. 다들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해댈 때 전 늘 그래도 힘내요 하면서 응원의 말을 던지고 자기 일하러 요요히 사라지곤 했었대요. 저도 몰랐던 일하는 저의 모습들을 남편은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주고 있었어요. 기억을 하고는 혼자서 되새겨보기도 하고 좋은 사람 같다며 제가 더 알고 싶어지기도 했대요. 그러다 결국 나이트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길에 절 붙잡고 고백을 했어요. 쉽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라며 오랫동안 생각하다 어렵게 꺼내보는 고백이라면서 그렇게 수줍게 자기 사랑을 고백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순수한 마음을 느꼈고 둘은 한동안 같은 병원에서 비밀 연애를 하다가 2년 정도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비밀 연애를 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또 돈도 벌어야 했고 또 사내에서 의사를 만나는 간호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례로 저희 선배 간호사 중 한 분이 병원에서 의사분과 교제를 하시던 중 여자 혼자서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고 결국 그 의사분과도 헤어지고 사표까지 내서 떠나셨어요. 그때 건너서 들어보니 돈 많은 의사를 꼬시려고 일부러 대학병원에 들어왔던 거라고. 일은 안 하고 맨날 남자 의사만 물색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돌았었죠. 제가 알기론 그 선배는 부모님이 서울의 큰 요양병원을 운영 중이시고 선배는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자 요양병원의 의사가 되고자 했으나 공부를 그 정도로 잘하지 못해 간호학과를 들어간 후 큰 병원에서 일이라도 배워보고 부모님의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말이었죠. 그만둔 선배와 지금은 연락이 완전히 끊겼지만 당시 선배는 퇴사 후에도 저와 몇 번 통화를 하면서 자주 말했어요. 남자 의사가 껄떡 대도 절대로 받아주지도 연애를 하지도 말라고. 자기는 그렇게 대시한 의사를 받아줬다가 혼자 욕만 먹고 일을 그만두지 않았냐고 말이죠. 생각이 많아지는 말이었죠. 모든 의사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간호사가 그런 것도 아닌데 도대체 사람들은 왜 자기들만의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서 소문이라는 거 흘리고 다니는지. 참 아둔하고 어리숙한 사람들이라며 선배의 편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가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혹여나하는 마음도 있어서 끝까지 2년간 비밀연애를 주장했어요. 저와는 연애하고 1년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결혼을 꿈꾸던 남편을 말리고 또 말리며 겨우 1년간의 연애를 더 마치고는 그렇게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죠. 단순히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한다고 발표해버리니 많은 분들은 생각보다 축하를 해주셨어요. 오랜 시간 진정한 사랑을 해오다 결실을 맺는 거라며. 남들한테 도움 주면서 하는 남녀의 결혼이니 꼭 축복받을 거라면서 신혼여행 다녀왔다가 업무 복귀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늘 부러운 커플이라며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참, 겉보기엔 걱정할 게 없어 보이죠? 저도 그냥 이렇게 축복만 받는 결혼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요. 사실 저희 결혼이 모두의 축복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걱정했던 제 직업에 대한 편견을 너무도 심하게 가지신 분이 바로 코앞에 계셨죠. 바로 저희 시어머니요. 남편은 대단한 집안의 의사가 아닙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의대 집안, 명문가, 뭐 이런 쪽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형편이 저희 집만큼이나 어려운 집안에서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공부를 유난히 잘했던 남편은 혼자서 독하게 공부해서 의사가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의사가 되고 나서도 생각보다 처음부터 큰돈을 벌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아무튼 남편이 동생들 뒷바라지부터 시작해서 시부모님의 용돈까지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그걸 전 연애 때 진작에 들어 알고 있었고 오히려 자기 집 식구들에게 책임감 가지고 사는 남편의 모습이 착해 보여서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요. 아무튼 결혼을 계획하는 와중에도 남편은 자기 가족들은 가장 마지막에 보면 된다며 자꾸만 상견례나 인사드리는 사소한 자리마저도 미뤘어요. 대충 왜 그럴까 짐작은 했지만 결혼하기 딱 3개월 전쯤 만나 뵌 시부모님은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외모나 직업을 가지고 상상 이상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마인드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와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겠냐며 딱히 대화를 주도하시거나 참여하시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님은 처음 저를 보는 순간부터 불만이 가득하시더라고요. 왜 진작에 인사를 드리러 오지 않았냐며 첫 만남부터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그 바람에 남편이 옆에서 저는 계속 인사드리겠다고 했지만 자신이 늦게 만나길 강요했다고 사실대로 털어놓자 옆에서 우리 아들을 종용했네 했어 하면서 저를 욕하시더라고요. 얼떨결에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께 욕먹다가 식사가 나왔어요. 한식집에서 첫 코스부터 푸짐하게 음식이 차려진 바람에 저는 먼저 젓가락을 들어올려 반찬 짓기가 눈치 보여 가만히 있었어요. 어른들 먼저 수저 드실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삐져서 밥도 안 먹겠다는 거야? 너 그러고 있을 거면 그냥 가! 내 아들 못 줘! 라며 급기야 3달 앞으로 다가온 결혼을 반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 그냥 밥을 못 집어먹고 기다렸을 뿐인데 인사드리고 제대로 한마디도 못하고 욕만 먹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시어머니는 애초에 절 반대하겠다는 혹은 길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더라고요. 남편이 왜 시부모님을 먼저 만나 뵙지 못하게 했는지 그제야 안 후 남편에게도 화를 막 냈어요. 시댁이 무서워 결혼이 겁날 지경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엄마 성격이 나도 상대하기 힘들어. 너도 이럴까봐 소개를 못했다며 너를 놓칠까봐 그랬다면서 막 또 사랑을 운운하며 매달리는데 그걸 뿌리치기 어려워 모른 척 결혼을 했어요. 제가 남편과 지난 2년간 많이 사랑하기도 했고 또 그간 서로가 서로에게 쌓인 믿음도 있었기에 시어머니 정도는 가볍게 무시하면 될 일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은 그렇게 시댁과 분리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올해로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얼마 안 있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저나 남편이나 정말 직장에서 완전히 비상이었습니다. 시국 따라 그만두는 동료들이 생겨나며 급하게 인원을 메꾸고 또 채용하고 가르치고 또 일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신혼인데도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고 당장에 저희 두 사람이 시국을 마냥 무시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게 아니어서 굉장히 바빴어요.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말고 할 여유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이미 시어머니 성격을 첫 만남에 알아버린 탓에 전 웬만하면 시어머니와 트러블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고기며 제철 음식이며 여러 선물들을 보내고 안부 인사를 드리면서 제 딴에는 정성을 쏟고 감정을 표현했어요. 시국 때문에 혹여나 시부모님 걱정이 되어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늘 곁에 있다면서 말이죠. 이건 솔직히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처음부터 시어머니한테 찍히고 싶겠어요. 저도 그냥 평범한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그걸 두고 남편도 고마워했고요. 그런데 늘 받기만 하시고 잘 받았다는 혹은 고맙다는 표현조차 하질 않으시던 시어머니. 그러다가 올 중순에 저희 친정엄마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글쎄 시어머니가 저한테나 남편한테 말도 없이 저희 친정에 찾아가시더라고요. 처음 인사드리고 나서 양가 부모님 모시고 상견례 자리도 한번 가졌었는데 그때도 별 친한 척을 안 하시더니 결혼식 날 제가 정신없는 사이에 저희 엄마한테서 번호를 따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짜고짜 주소를 묻고는 친정으로 가신 시어머니는 들어가자마자 아주 깽판을 치셨다고 하네요.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아들이 집을 안 온다며 인사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자꾸 코로나 때문이라고 변명만 하는데 이 꼴을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급기야 친정집에서 아빠가 작은 취미삼아 작게 키우고 있던 식물화분 몇 개를 홧김에 발로 차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병원에서 일하다 듣고 정말 기가 막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누가 자기 부모님 집에서 깽판을 부렸다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냐고요. 당장에 같은 병원에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남편을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거의 올기 직전인 상태로 다가가 친정엄마께 전해들은 소리를 말하니 남편도 미안해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자기 머리를 막 쥐어뜯더라고요. 결국 처갓집에 가서 일을 했다며 다 자기 부모가 못나서 그런 거라며 자기는 제가 선물도 보내고 인사도 잘 하길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서 일이 너무 바빴고 코로나 시국에 병원에서 일하는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을 막 만나겠냐며 저한테 다 아는 이유를 말하더군요.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 시어머님은 그저 아들이 인사를 안 하러 온다며 그게 다 코로나를 핑계로 대라고 말한 며느리의 책임이라고 빡빡 우기기나 하셨으니 깊은 한숨만 나왔어요. 결국 그 사건은 남편이 무려 코로나를 뚫고 시댁에 찾아가 완전 뒤집어 엎어놔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저 몰래 친정에 가서 살던 대로 생각하던 대로 깽판 치지 말라며 시댁에는 화분이 없지만 시어머니가 키우시던 쪽파가 심어진 화분을 헤집어 놓고는 엄마도 기분이 어때? 더럽지? 하면서 역지사지를 몸소 보여줬죠. 남편의 사이다 같은 행동에 따라가서 한마디도 거들어볼까 싶었던 저는 오히려 남편을 말리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시댁에서 나왔고요. 뭐 중간에서 중재 아닌 중재를 해준 남편이 고마웠고 시어머니도 이제 다시는 사돈댁을 우습게 보고 행동하는 일이 없으시겠다 싶어서 마음 한편으로도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동안은 시부모님과 막내가 없었어요. 어린 아가씨와 도련님께는 너무 미안해서 제가 몰래 몇 번 용돈도 보내고 문자도 자주 했지만 시부모님께는 제가 뭐라 먼저 연락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직 친정집에서 깽판 부리신 것에 앙금이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었던지라 그냥 모른 척 바빠 죽겠는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 달 그러니까 12월이 되면서 뜬금없이 어머님께서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본인이 약간 열도 나고 몸도 피곤한데 병원에 못 가겠다며 요청하시는 연락이었어요. 저도 간호사인지라 아프다고 하는 어르신 말씀에 무시도 못하겠고 아플 때 찾는 사람이 저라는 건 그래도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저밖에 없으시다는 뜻인 것 같아 걱정되고 안쓰러운 마음에 불이 나게 시댁에 달려갔죠. 솔직히 코로나면 어쩌나 싶어서 먼저 전화로 근처 보건소부터 찾아가라고 가는 게 어려우시면 방역 콜변이나 뭐든 보내드리겠다며 말씀을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은 집에만 있을 거라 우기셨어요. 나머지 식구들은 걱정이 돼서 저도 남편한테 일단 시댁에 간다는 말을 하고서 퇴근하자마자 간 거였죠. 혹시 몰라 병원에서 하던 대로 마스크 쓰고 장갑까지 꼈어요. 원래대로라면 앞면을 가리는 플라스틱 마스크도 착용을 하는데 시부모님은 오랜만에 뵙는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그래서 끼지는 않았죠.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니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너 죽는다 진짜. 내가 전염병자야? 마스크랑 장갑은 왜 끼고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 부부가 바이러스 전파자일 수도 있고 또 아프다는 시어머니가 바이러스 전파자일 수도 있는데 서로가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에 모셔가고자 온 저한테 마스크랑 장갑 좀 꼈다고 죽는다는 경고는 하고 계시다니. 문제는 시어머니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헐레벌떡 다가와 저의 마스크를 벗겨 던지신 겁니다. 순간 마스크 끈이 제 귀를 잡아당겨 아프다고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장갑 빼시던 어머님의 손톱 때문에 제 손이 시뻘겋게 올라왔어요. 정말 아픈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힘이 넘치시던 시어머니는 급기야 제 얼굴을 보고 말하는 이 순간만을 기다리셨는지 밥도 못 차릴 만큼 아프니 밥부터 해달라 하시더군요. 약을 정말로 어디서 구해오긴 하셨는데 식후약이라면서 시어머님이 시키시니 저는 또 바보같이 밥을 했어요. 거의 처음으로 시어머님께 결혼 후 해드리는 밥 같아서 긴장도 많이 되었고 냉장고에 있던 것들을 꺼내서 오바해서 막 차려냈어요. 다 차린 후 시어머님까지 나오셔서 밥을 드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같이 앉아 밥 먹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어디 간병인이 옆에 와 같이 먹으려 해? 라면서 물이나 뜨뜻한 것으로 가져오려더군요. 집에 정수기도 없는데 그래서 빨리 커피포트에 물을 담았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점점 선명해질수록 시부모님과 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듯 했어요. 세 사람 사이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님이 정적을 깼어요. 온 김에 저한테 빨래를 하고 가라더군요. 화장실 안 바구니 안에 든 옷이 한가득 있으니 그걸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에 돌리라는 그 말 하나 하시고는 밥 다 드셨다며 부엌에 그릇만 올려둔 채 좀 쉬자고 TV 앞으로 가 앉으시는 어머님. 딱 보니 싱크대 안에 있는 그릇들도 제가 닦고 식탁도 정리하고 빨래하고 나서 말리면 밖에 있는 것까지 한 두어 시간 정도는 꼼짝없이 이 집에서 일을 해야 하겠더라고요. 일단 시키는 대로 급하니까 시간 걸리는 빨래부터 했고 그 사이 설거지도 하고 막 뭐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과 둘이 사는 신혼집에서의 일과 비교를 해보면 네 식구 사는 시댁 일은 정말 너무하다 싶을 만큼 많더군요. 더 문제는 혼자 아둥바둥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막 재밌다고 웃고 계시고, 급기야 그렇게 TV를 보는 와중에도 저한테 뜨거운 물을 갖다 달라고 막 시키셨어요. 뜨거운 물을 갖다 달라 해놓고는 뜨뜻한 걸 마실 거라며 찬물 좀 섞어달라고 하고, 그러다 또 열기가 올라온다며 보일러를 꺼라 틀어라. 아주 그냥 제 꼴을 보니 종년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끝에는 꼭 간호사라 그런지 이것저것 시키는 걸 다 해주네. 시중을 역시 잘 들어주네. 하면서 제가 간호사에서 시중 드는 것의 전문가란 걸 농담이라 하시니 기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 모셔가겠다고 일 끝나고 지친 몸 이끌고 불이 나게 시댁에 온 건데, 아주 그냥 호랑이 굴에 들어온 토끼가 호랑이 똥을 치우고 있는 꼴이라니. 그것만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왕 집 청소도 하고 자기 시중을 드는 거 청소기도 밀고 말끔히 집 소독이나 좀 해주라며 간호사니까 청소하는 것도 잘할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간호사면 간호사지 청소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논리인지. 간호사니까 환자 옆에서 시중 들고 청소하고 종처럼 해야 환자가 기분이 좋아지고 금방 쾌유를 한다며 급기야 제게 종년이 되길 부탁하셨어요. 그리고는 곧 너네 친정에서도 내가 너를 종부리듯 할 거 다 알고서 그날 일을 너한테 꼰지른 거지? 라고 하시더군요.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지금 지난날 본인이 저희 집에 무작정 찾아가 화분 깨고 깽판친 것에 대해 저한테 말한 저희 친정 부모님께 뒤끝이 있어서 그때 얘기를 꺼내면 저한테 종부리듯 대하셨던 것이고, 급기야 정말로 코로나 시국에 병원에서 일을 하느라 진이란 진이 다 빠져버린 며느리한테 밥 차리라 하고 빨래하게 하고 청소기까지 돌리게 하며 온갖 시중이란 시중은 다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꼰질났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 보니 이제 보니 저희 부모님한테는 저한테 그 난동을 피우고도 그날 일을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겁박까지 했었나 보더군요. 설마 했는데 이게 다 일부러 그러신 거라니. 아프신 거 핑계 삼아 그냥 며느리한테 단순히 대접받고 싶으신 거라고 여기려고 했는데, 정말 빡쳐서 시댁에 더 못 있겠더라고요. 저요? 청소기 다 밀고서 거실 한켠에 임시적으로 세워뒀는데 진짜 그간 병원 일에 스트레스 쌓였던 것까지 다 풀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마스크와 장갑을 도로 썼습니다. 간호사라 가방에 마스크면 장갑 10분 정도는 늘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 청소기를 제 가슴 위까지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아주 세게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튼튼한지. 청소기는 그리 크게 금이 가진 않았지만 제가 원하던 건 이게 아니었죠. 청소기 안을 열어서는 그 안에 든 먼지 봉투 있잖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짜릿한데 그걸 정말 시부모님 면전에다 대고서는 탈탈탈 털었습니다. 청소하라고 며느리 종부리다가 결국 청소는커녕 청소기 안에 있던 더러운 집안 먼지를 얼굴로 맞은 우리 시부모님. 비명도 못 지르는 게 먼지가 거실 공기 중에도 막 무리지어 손바닥만하게 떠있고 하니까 다들 놀래서 베란다로 뛰쳐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특별히 시어머님을 향해서 원하시는 뜨뜻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서는 얼굴을 향해 물통 채로 부어버렸어요. 실컷 처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라고 웃으며 며느리가 던지는 물벼락에 된통 맞은 시어머니는 꼴이 아주 추운 베란다에서 뜨뜻한 물에 정신없이 벌벌 떠는 모습이 생중만도 못하셨습니다. 간호사는 종불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아픈 사람 간호하라고 있는 게 간호사라는 말을 분명히 전하고서 엉망진창 먼지투성이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후 시댁은 누가 청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가씨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감이 온다며 미안하다고 어머님을 대신해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린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자식들까지도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제 욕을 하셨으면 아가씨가 나서서 사과를 하나 싶어 좀 웃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실을 들은 남편은 또 시댁에 찾아가 지난번처럼 깽판을 치며 마누라 편을 들려고 했고, 저는 극구 말려서 진정시켰네요. 이미 그런 깽판은 저도 한번 제대로 치고 왔으니까요. 많은 거 안 바라고 그냥 우리 시어머니가 제발 며느리를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좀 살갑게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생 이렇게 며느리랑 원수처럼 지내려고 작정을 한 건지 뭔지 한 번 더 저한테 혹은 저희 부모님께 깽판치려 하거든 그땐 남편까지 대동해서 둘이서 제대로 시부모님 혼을 쏙 빼놓고야 말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